안녕하세요. 화학2 7차시 수업입니다. 슬슬 뉴스에서 대면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진도를 빨리 끝내야겠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집필평가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는 결정되는 대로 바로 수업 우리 그 클래스에다가 올릴 테니까 뭐 일정이랑 시험 범위 같은 것들 여러분들 좀 확인하고, 혹시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던 사람들, 뭐 수업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공부는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단원은 시험에 다 들어가게 될 거고 2단원 초반까지 범위를 잡게 될 것 같으니까 밀리면 공부하기 힘들겠죠?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시청시간 평균 시간을 봤는데 올려놓은 동영상의 시간에 비해 아주 짧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받았지만 아마 별로 어렵지 않아서 혼자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이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소단원은 용액의 농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고, 화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자, 교과서 55페이지를 펴세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퍼센트 농도와 ppm 농도라는 내용이에요. 용액에 진하거나 묽은 정도를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흔히 쓰는 농도가 퍼센트 농도가 되겠죠. 퍼센트 농도는 전체를 100으로 하고 특정한 부분, 보통 이제 용질을 말하는데 그 용질이 100에서 얼만큼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를 100으로 넣기 때문에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부르고, 이 계산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죠. 백분율. 그래서 계산식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전체 용액의 질량이 전체고, 난 용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용질을 분자로 놔가지고 이제 전체를 100으로 곱하기 100하는 이렇게 되는 농도고, 단위는 이렇게 퍼센트를 사용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퍼센트에 동그라미가 2개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100이기 때문에, 100에 동그라미가 2개 있기 때문이다. 뭐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도 정확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구과학 이런 거 배울 때 염분 배우잖아요. 염분을 보통 우리가 퍼밀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그걸 천분율이라고 불러요. 전체 1000, 바닷물 1000g 안에 그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냐를 전체를 1000으로 나서 계산하는 거죠. 천분율, 퍼밀의 단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천분율은 공이 3개, 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정확지 않아요. 자, 그거 말고 하나의 단위가 더 나오는데 ppm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자, ppm은 밑에 영어로 써있죠? parts per million. 밀리언 전체가 100만인데 그 100만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농도예요. 그래서 계산식은 똑같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전체, 용액의 질량 전체 중에 내가 알고 싶은 용질의 질량의 비율인데 전체를 100만으로 놓기 때문에 10의 6승으로 곱해서 사용한다. 이 ppm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뭐 계산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뭘 이렇게 구입하거나 할 때 쓰는 단위는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는 퍼센트 농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 보통 여러분들이 뭐 살 일은 없지만 술 같은 경우에 뭐 도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옛날에는 한 20도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17도, 18도짜리 소주들 뭐 이런 거 판매하거나, 맥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한 6도 정도? 그리고 와인 같은 발효주들은 한 13도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술의 도수는 퍼센트 농도예요. 그래서 그 도가 퍼센트 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나중에 쓸모가 많겠죠. 근데 지금 이 ppm 농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듣긴 하지만 뭐 물건을 살 때 쓰진 않아요. 이거는 주로 환경오염하고 관련된 부분에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될까 하는 부분이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55페이지 밑에 자료 해석 부분 살짝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공기를 구성하는, 대기를 구성하는 제일 많이 있는 기체들을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질소와 산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르곤하고 이산화탄소는 아주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알겠지만 질소를 75.5 정도로, 산소가 대충 23, 아르곤이 뭐 1점 얼마, 이산화탄소는 0.05 정도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퍼센트, 다시 말해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죠. 그러면 그걸 ppm 농도로 환산하려면 이거에 몇 배 커져야겠어요? 이거는 100이고 이거는 100만이니까 이건 10의 제곱이고 이건 10의 6승이죠. 요렇게 되는 거는 10,000배 차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들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질소기체는 퍼센트 농도와 ppm 농도 중에 어느 것으로 표현하는 게 편리할까? 여기 ppm 같은 경우 질소나 산소 같은 애들 공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는 공이, 자릿수만 차지하는 공이 붙어 있는 걸로 표기하는 건 조금 귀찮겠죠? 그래서 질소기체나 산소기체처럼 비율이 높은 애들은 굳이 ppm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르곤까지도 그냥 뭐 퍼센트 농도가 나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은 오히려 소수점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ppm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수치가 눈에 확 들어오게 표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질소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사실 퍼센트 농도로 쓰는 게 훨씬 좋고 많이 양이 변하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보통 아주 미미한 양이 존재해도 그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기 안에 있는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의 양이 조금 변했을 때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아이들의 농도는 ppm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 우리 오존주의보 같은 걸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런 농도는 ppm으로 나타내요. 물론 오존은 ppm으로 나타내도 수치가 굉장히 작죠. 환경 기준은 오존이 0.1 ppm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많아지는 건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존 같은 애들은 요 ppm 단위로도 이렇게 작은 수치인데 아주 조금의 양의 변화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ppm 같은 단위를 써주는 게 좋구나. 이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한 장 넘어가서 퍼센트 농도와 ppm 농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 포도당 주사액, 우리 링거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런 주사액 같은 경우에 퍼센트 농도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체, 특히나 이제 환경오염 물질 같은 거 아니면 물속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 대기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양을 얘기할 때 ppm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정도 알아두면 됐고 ppm은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 또는 뭔가 안전한 정도에 관한 수치, 아주 작은 양의 변화가 큰 영향, 큰 위험성을 가져올 때 그런 수치에 많이 이용한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냥 간단히 볼게요. 5% 포도당 주사 용액은 용액 100g 속에 포도당이 얼마 들어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퍼센트는 전체를 100으로, 다시 말해 용액을 100으로 놨을 때니까 전체 100에 대해서 5 들어있는 비율이에요. 그럼 용액 100g에 대해서 포도당은 5g 들어있겠죠. 계산식은 굳이 따지자면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식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좀 알아둡시다. 용존 산소량 디졸브드 옥시전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DO라는 약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DO 하면 또 엑소 생각하는 사람 있겠지만 어쨌든 그 DO 말고 얘는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라는 의미예요. 보통 하천이나 호수 속에 산소가 녹아있어요. 이 양은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나 그런 하천 안에 산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수중에 살고 있는 생물들, 특히나 물고기 같은 그런 것들이 숨을 쉴 수 있겠죠. 보통 물 1리터 속에 산소가 몇 미리그램 들어있느냐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터는 보통 이제 이게 미리그램, 리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리터는 1000미리그램이죠. 그리고 미리그램은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 ppm 농도 미안해요. 잠깐 헷갈려서 ppm 농도로 용존 산소량도 나타낼 수 있는데 요 물 1리터는 사실은 1000mg에 해당해요. 미안해요. 1000g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리그램은 1000분의 1g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미리그램이랑 이 리터는 실제로 10의 6승 차이 나는 단위인 거예요. 요거 1mg은 물은 보통 밀도 우리가 1g/ml로 잡기 때문에 이거는 g으로 치면 1000g하고 같은 1000g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거고 1000g을 미리그램으로 바꾸면 10의 6승 미리그램이 되죠. 그래서 다 미리그램으로 바꾸면 결국은 물 10의 6승 미리그램 속에 산소가 몇 미리그램 녹아 있느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전체가 10의 6승으로 되어 있은 100만 속에 얼마나 들어있냐 하기 때문에 ppm으로 환산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다.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돼요. 보통 환경오염물질 아니면 아주 미미한 양, 적은 양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ppm을 많이 쓴다라는 걸 알아두고 화학에서 등장은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화학 문제를 푸는데 ppm이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된 부분이라 알아야 하지만 계속 화학을 공부하는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화학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거 외에 다른 농도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 다른 농도를 하기 전에 확인하기 문제를 볼게요. 선생님이 아마 이걸 여기다 넣은 이유는 처음에 이 PPT 만들 때 이거 ppm 얘기하면서 이것도 좀 한번 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수업하려고 보다 여기 넘어오니까 깜짝 놀라네요. 자 봅시다. 어느 약수터에서 채취한 물에서 용존 산소량이 3ppm이에요. 그러면 100만에 대해서 3 들어있는 거죠. 100만 속에 3 들어있다. 다시 말해 ppm은 100만 그램 속에 들어있는 용제 그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물 100만 그램 속에 10의 6승 그램 속에 3g의 산소가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 1kg이면 물 1000g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1kg은 1000g 말하는 거니까 100만에 대해서 3g 들어있으면 1000g 속엔 얼마 들어있냐? 0.003g이다. 이렇게 비례적인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화학원 공부할 때도 알았겠지만 화학은 특별한 몇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잘 모르면 비례식을 이용하면 웬만한 게 풀려요. 비례식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보일의 법칙 같은 이런 특별한 공식들 몇 가지 빼고는 웬만하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몰농도는 화학원에서 배웠어요. 근데 몰랄 농도란 농도가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돼요. 사실 화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도는 몰농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몰농도는 뭐였냐면 요 왼편에 있는 것처럼 전체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나 용액의 부피에 대한 용질의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단위는 몰 퍼 리터를 사용하죠. 그런데 아주 간혹 이걸 쓰는 게 불편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쓰기 싫은 요게 불편할 때 사용하는 새로운 농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몰랄 농도라는 농도예요. 물 1kg을 기준으로. 물이 뭐예요? 여기서 용매죠. 용매 1kg 속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로 나타내는 농도가 몰랄 농도예요. 이 농도를 굳이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험을 했을 때 온도가 변하게 되면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가끔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용액의 부피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요 용액 안에 있는 뭐 용매들이 분자들이 운동이 좀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좀 커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험하는 중간에 농도가 바뀌어버리게 돼서 뭔가 데이터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것을 따져줄 때는 농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부피가 아닌 다 질량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농도로 환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농도가 몰랄 농도다. 용매 1kg 속에 용질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하는 농도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자, 뒤에 몰농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는 단계가 나와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농도라고 한다. 이렇게 계산하죠. 전체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를 반드시 리터로 써야 되고 용질은 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 대문자 M으로 쓰는 단위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 사용할 용액의 온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몰농도도 용액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질의 양의 변화는 없지만 이 수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 값이 달라지게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는 몰농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뒤에 가서 우리 용액의 성질에 대한 물국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될 건데 다음 소단원에서 배울 때 온도가 달라지는 실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질 때 몰농도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농도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물음표 문제 봅시다. 1몰농도의 NaOH 수용액 100ml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을 집어넣었어. 100이었는데 물을 넣어서 전체 500이 되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내가 100ml에 물을 부어서 500이 되어서 물 400ml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물이 얼마 들어갔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고 어쨌든 전체가 500이 되었다만 따질 수 있어요. 이때 물의 양은 늘어난 건 확실하죠. 그런데 용질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양으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액의 몰농도를 500ml짜리 용액으로 변신한 이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려면 일단 용질은 처음에 들어있었던 양 그대로 있고 전체 부피가 500ml로 바뀌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몰농도, 다시 말해 1몰/리터의 용액 안에 100ml, 다시 말해 0.1리터의 용액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부피가 있으면 그 용액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은 요 농도의 이만큼 부피. 그래서 결국 리터 지워지고 몰만 남죠? 용질은 0.1몰만큼 있어요. 물을 부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그대로 0.1몰이고 전체 부피만 500ml 됐으니까 결국 나중에 500ml로 바뀐 다음에 농도는 이렇게 되겠죠? 0.1몰의 용질은 그대로 있고 500ml로 전체 부피가 바뀌어서 0.2몰 농도다. 이렇게 농도를 따져줄 수 있죠. 농도가 묽어졌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희석하는 거랑 관련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새로운 농도 하나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이름이 헷갈려요. 몰농도, 몰랄농도. 영어로는 몰라리티, 몰랄리티. 선생님 발음을 그냥 막 하고 있는데 단어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가서 혹시 화학을 뭐 아마 일반화학 정도 배울 테니까 그때 이제 영어 원서로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어가 헷갈려요. 근데 이 몰랄농도라는 아이는 용매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용매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 안에는 부피는 하나도 없죠. 질량이고 몰수도 결국 용질의 질량을 뭐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이니까 사실 질량 또는 개수랑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여기엔 부피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단위로 바뀌게 돼요. 단위는 몰/kg을 쓰거나 스몰 m을 쓰는데 주의할 것은 용매는 반드시 kg으로 환산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래서 설탕 342g, 설탕의 분자량이 342예요. 여기 물 1000g, 다시 말해 물 1kg에 녹이면 요게 1몰, 얘가 1kg이니까 그게 1몰랄 농도가 된다. 우리가 M이라고 쓰고 몰랄 농도라고 읽어요. 자, 그 밑에 몰랄 농도 구하기 나와 있는데 해봅시다. 고체 수산화나트륨 화학식량 40짜리의 4g을 물 100ml에 녹였는데 몰랄 농도를 물어봤어. 그런데 물 100ml 대신 물의 밀도를 줬죠. 그러면 100ml인데 밀도가 1g/ml니까 얘는 몇 g인 거예요? 100g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용질의 몰수부터 구해야 돼요. 자, 미안해요. 여기 박스가 하나 더 있네. 물의 밀도가 1이니까 물은 100g이다. 근데 수산화나트륨 지금 4g이죠. 그럼 걔 몰수는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눠야 되니까 0.1몰이에요. 자, 그러면 몰랄 농도는 결국 어떻게 돼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용매의 질량 반드시 킬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몇 킬로그램이에요? 0.1kg이 되겠죠? 그래서 용매 0.1kg 속에 용질 0.1몰 들어있으니까 1몰랄 농도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식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걸 이 경우에는 단위를 반드시 킬로그램을 써야 된다. 여러분은 몰농도는 반드시 용액의 부피 리터를 써야 됐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가서 실험하기가 나와 있어요. 실험하기를 뭐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할 건데 요 단어는 이게 다니까. 자, 수산화나트륨 4g을 이용해서 1몰랄 농도 용액을 만들 건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용질의 몰수와 용매의 질량을 알아야겠죠? 용질은 4g을 이용할 거니까 얘는 0.1몰. 근데 내가 몰랄 농도를 1몰랄 농도짜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1몰랄 농도는 원래 단위가 몰/kg이잖아요. 그러면 용질은 0.1몰 있는데 용매가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x는 0.1kg. 다시 말해 물은 0.1kg, 물은 100g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실험을 할 때 뭐 이런 것들 쓴다고 하는데 뭐 대충 다 모르진 않은데 그래도 좀 살펴보면 전자저울은 용매나 용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요. 부피 플라스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작년에 봤을 거예요. 부피 플라스크는 용액의 부피가 정해지니까 표준 용액을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 측정할 때 쓰고 식기병이라는 게 있어요. 식기병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과학실 가면 많이 보이는 건데 어디다 쓰는 건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요 끝이 되게 좁죠. 여기다가 증류수를 담아서 여기로 눌러서 이제 물이 나오면 아주 조금씩 물을 흘려줄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 표선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흘려줄 때 이 식기병을 사용해요. 그래서 식기병은 표선까지 부피를 맞추는 데 사용하고 비커는 아니까 사진 없어요. 비커는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키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몰랄 농도든 몰농도든 농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실험 과정 여기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해요? 이 비커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처음에 수산화트륨을 약간 녹여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비커를 지금 쓰고 있죠. 수산화트륨 4g을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0ml 이 박스를 먼저 있는 이건 나중에 볼게요. 100ml 부피 플라스크를 저울에 놓고 0점을 조절해. 그러면 요거가 있지만 지금 0인 상태죠. 0인 상태에다가 증류수를 이렇게 0점을 조정하고 나서 1의 비커에 증류수 20g을 녹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증류수를 넣어서 얘를 일단 녹여요. 그래서 걔를 부어. 그리고 50ml 남아있는 용액을 소량을 증류수로 여기다 녹인 용액을 부었지만 요 벽에 용기의 벽에 비커의 벽에 아직도 요게 조금 묻어 있을 테니까 증류수를 몇 번 씻어서 얘를 또 헹궈서 계속 집어넣어. 요 안에 있는 용질이 전체가 다 이 부피 플러스 간에 들어갈 수 있게 써서 부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걸 쓰긴 하지만 전체가 몇 밀리리터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물 100g이었잖아요. 물 100g이 중요한 거죠. 자, 수산화트륨 4g에 물 100g이면 0점을 맞춰놓은 이 상태에서 결국 전체 질량은 104가 돼야 되겠죠. 여기 수산화트륨 4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04가 될 때까지 증류수를 조심스럽게 붓는데 지금 비커로 붓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104 근처에 가면 식기병으로 부어야 될 거예요. 식기병으로 해서 조금씩 넣으면서 양을 맞춰줘야 할 거예요. 자, 여기가 박스 먼저 나왔는데 수산화트륨 주의해야 될 물질이에요.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수산화트륨은 강한 염기성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좀 강해요. 피부에 닿았을 때 미끈거려. 여러분 비누 칠할 때 미끌거리는 것처럼 미끌거리는데 얘가 좀 잘 씻어야 잘 씻겨져요. 그리고 만약에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수산화트륨이 좀 많이 고체 알갱이가 묻으면 많이 따끔거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할 때 뭐 비닐 장갑이나 실리콘 장갑을 끼고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산화트륨 물에 녹을 때 발열 반응이 진행돼서 열이 나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물론 이건 4g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이 나오진 않겠지만 비커를 수산화트륨을 물에 녹일 때 비커를 잡으면 따뜻해지거든요. 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 사용한 시약은 이 염기성 물질이니까 산성물질 섞어서 중화시킨 다음에 폐수통에 버리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뭐 폐수 처리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해야지만 되는. 뭐 이거는 용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걸 좀 봅시다. 퍼센트 농도 용액을 이용해서 내가 알고 싶은 용액의 농도를 만들 거예요. 자, 35% 염산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진한 염산이에요. 보통 실험실에서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 보통 묽은 염산, 아예 업체에서 묽혀서 농도를 뭐 한 10% 정도로 묽혀놓은 염산을 갖다 줘서 그걸로 실험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시판되는 염산 중에 원래 실험할 때 사용하는 염산의 기본 원액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보통 판매하는 건 35%짜리 염산이에요. 이걸 그대로 쓰면 아주 위험하고 이 염산을 물켜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0.1몰 농도의 염산 100ml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염산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여기에 들어있는 염산이 몇 몰이냐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염산이 몇 몰이냐에서 35%의 염산을 얼마나 가져와야 되냐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염산은 난 0.1몰 만들 건데 100ml, 0.1L 만들 거니까 0.01몰만큼의 염산이 있어주면 돼요. 이 0.01몰이 요 35%에서 와야겠죠. 그리고 HCl,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염화수소의 분자량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게 몇 g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얘 얼마나 필요하냐? 0.01몰이 필요한데 36.5g/몰. 분자량이 36.5 이내니까 실제로 그거 0.01몰만큼 0.365g만큼 필요하다. 0.365g이 요 35% 염산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35%의 염산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근데 35%잖아요. 전체 100g 속에 35g의 염산이 들어있는 염화수소가 들어있는 거니까 나는 얼마나 필요하냐면 내가 얻어야 되는 애는 0.365g의 염화수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는 35%예요. 100g의 용액 안에 35g의 염화수소, 염산 HCl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HCl은 35g이 아니라 0.365g이죠. 그럼 이만큼을 얻으려면 용액을 얼마나 가져와야 되냐? 용액분의 HCl, 용액분의 HCl 이렇게 되겠죠. 비례식을 계산하면 결국 나는 35%의 염산을 1.04g만큼 취해서 물을 넣어서 전체가 100ml 되게 만들어야 0.1몰 농도의 염산의 용액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빈 50ml 비커를 저울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1.04g만큼의 염산을 비커에 옮긴 다음에 걔를 요 부피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은 상태에다가 원액을 집어넣고 표선에서 이렇게 채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 진한 염산을 우리가 비커에 옮길 때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걔를 그렇게 비커에 옮겼어. 그 비커에 옮기는 이 비플라스크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실험을 하는 과정으로 나와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 아, 계산을 어떻게 하는구나. 뭐 얼마나 필요하구나.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실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실제로 해보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진한 염산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염산 아주 독한 물질이다. 염산 테러 이런 거 있죠. 되게 위험한 물질이구나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실험이 끝나면 사용한 시약을 중화시켜서 폐수통에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수산나트륨 수용액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이걸 진짜 했다면 이 두 개를 섞어서 중화시켜서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선생님이 해놓은 농도 환산,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시판되는 염산이 35%고 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염산을 몰농도랑 몰랄농도로,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랑 몰랄농도로 나타내보자.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몰농도를 먼저 보려면 우리 몰농도는 용액, 전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몰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염산 35%짜리는 용액 100g에 염화수소 35g이 녹아있죠. 그러면 지금 밀도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질량을 부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럼 용액 100g은 용액의 밀도를 줬으니까 80ml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용액 100g, 그다음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내가 얘 부피를 알고 싶으면 요 역수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거를 밀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er 밀리리터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80ml가 나와요. 0.08리터의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g은 0.08리터. 그리고 염화수소 35g이 녹아있어요. 35g은 용질의 몰수가 요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겠죠. 그럼 0.959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몰농도는 어떻게 해요? 몰농도는 전체 부피로 용질의 몰수를 나눠줘야 되니까 결국 몰농도는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 35%짜리 시판되는 진한 염산은 실제로 농도는 12몰농도짜리예요. 우리가 진한 염산을 컨크라고 하거든요. CONC, 컨크 HCl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애들의 농도는 12몰농도다. 계산은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하게 응용하면 되고,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수치는 뭐였어요? 그 염산 35% 염산에 밀도가 지금 필요하죠. 그걸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 하나 봐두고, 그 다음에 이 퍼센트 농도 35% 농도짜리의 염산의 몰랄 농도를 구하려면 몰랄 농도는 용질의 몰수에 또 뭘 알아야 돼? 용매의 질량을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이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염산 35%짜리 용액이 100g이라고 치면 그 안에 염화수소가 35g이에요. 그러면 100g 중에 35가 염화수소면 물은 65g이겠죠. 그리고 이걸 킬로그램을 고치면 0.065kg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염화수소의 몰수는 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를 다 알았으니까 몰랄 농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판되는 염산은 아까 몰농도는 12몰농도인데 몰랄 농도는 15몰랄 농도예요. 수치가 같지 않아요. 이런 거 좀 알아두고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 줄짜리 공식이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공식을 외우는 거 좋아하면 뭐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외워도 상관없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구나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용액을 희석하는 거 앞에 잠깐 나왔는데, 용액을 희석한다. 희석은 물을 넣어서 용액을 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용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을 넣을 거기 때문에 물의 양은 늘어나지만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희석 전의 농도와 부피, 희석 후의 농도와 부피를 이렇게 하면 이때나 용질의 몰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거는 마치 무슨 식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화 반응하면 NMV는 N-M-V- 보는 것처럼 반응 전에 H 플러스의 몰수와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아. 이런 식의 형태하고 똑같이 생겼죠. 희석을 하더라도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몰수는 똑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있었던 것처럼 1몰 농도 NaOH 수용액 0.1리터에 증류수를 넣어서 1리터로 희석하면 이때 농도를 M이라고 하면 M1, V1은 M2, V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때 농도는 0.1이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해야 될 걸 다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 하나랑 요 뒤에 용액의 총괄성에 관해서까지 할 거니까 또 뒤에 있는 수업 듣고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동영상을 2개를 올렸더니 앞에 동영상의 조회수보다 뒤에 동영상의 조회수는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누른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부해야 되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선생님 수업을 꼭 들으라고 강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좋은 영상들이나 사실 EBS에도 다 있고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걸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공부는 해야 되니 진도 밀리지 말고 이렇게 짬짬이 공부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 너무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